자, 오늘은 실제적으로 돈이 좀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고, 잠시만요. 이거를 플레이 설정. 네,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굉장히 높은 주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게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던지 간에 내가 세를 들어 살건 내 집을 갖건 집 한 채는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저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을 함부로 사고 뭐 함부로 팔고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지금 준비를 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고 싶은 그 동네의 적정 가치를 좀 생각을 좀 해보다 보면 어느새 뭐 이게 좀 기회가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럴 때 공부를 해놔야 사실 돈을 벌어요. 지금 이렇게 막 급변하고 막 급변동하고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이걸로 지금 이 순간 먹으려고 하면 이전에 준비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이때도 돈을 벌겠죠. 뭐 저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의 트레이딩은 저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뭐할 수도 없습니다.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이제 뭐 은행권의 리스크라든지 그 은행권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됐었었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사고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준비를 지금 미리 해놓으면 추후에 돈이 좀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한번 가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사실 되게 뻔합니다. 아파트는 되게 투자하기 쉬운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고 정보를 접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요즘에는 뭐 호갱노노나 호갱노노나 뭐 네이버 부동산을 접속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가격을. 근데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파트는 그 현물가가 존재를 하고 선물가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지금 그 아파트가 실질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동네의 전세가가 얼마다.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실제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살면서 내가 그냥 거기서 그 가치를 소화해내는 사람들이 얼마까지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그 금액이 전세가인 겁니다. 아니면 뭐 월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선물 가격이라고 얘기한 매매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아파트의 땅, 대지 지분이 가지는 가치, 이제 이게 미래에 이 동네에 이 땅이 얼만큼 더 좋아질 것이고 여기가 리모델링이 된다, 뭐 아니면 재개발이 된다,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의 가치가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요 그 매매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는 선물가의 영역이고 전세가는 현재 그 집을 소비할 사람이 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물가의 특징을 띠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한된 제 아파트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계속해서 다시 지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아파트가 더 많아지고 혹은 뭐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뭐 수요가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아파트의 공급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이것도 좀 전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영원히 뭐 이렇게 늘어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세대가 분리가 되면서 인구수가 줄어도 세대 분리가 되면서 수요가 받쳐졌지만 이제 지금 이제 태어나고 있는 애들 봐봐라. 지금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될 것도 없다 이제. 이제 지금과 같은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생각할 때 아파트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외적 변수에 따라서 비용이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내 삶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들어가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집 마련해서 산다라고 하면 아파트의 상승에 베팅한 것도 아니고 하락에 베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 팔고 전세 산다고 하면 지금 저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고 아니면 다른 뭐 전세를 끼고 더 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더 산다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야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제가 돈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큰 부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부자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아파트 한 채만으로는 결국에는 아파트 갈아타기 하면서 뭐 상급지로 가는 거 요런 거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났을 때 저한테 떨어지는 현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주거 가치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더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더 사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더 사지 말라고 취득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고 지금 세금을 다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 가격 형성을 하는 거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물가인 주거 가치, 그러니까 전세가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어떤 아파트가 거주하기 더 편한가, 좋은가, 더 살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뭐 신축인지 아닌지, 뭐 아니면 이게 점점 더 구축이라서 더 낡아가는지, 학교는 가까운지, 뭐 학구는 좋은지, 뭐 평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에는 여기가 얼만큼 좋아질 것인지, 이거는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때 매체가 더 나올 수 있는지, 뭐 교통이 여기 갑자기 없었던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근데 그 신분당선에 미금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자역이랑 미금역이랑 한 정거장 차이 나는데 거기는 분당선이랑 신분당선이 같이 두 개가 정자역, 미금역 이렇게 가는 데였는데 신분당선이 미금역까지 연장이 되면서 미금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신분당선은 좋은 노선이니까요. 이게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돌아갑니다. 뭐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신분당선은 수원과 강남을 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통이 개선되면 그쪽의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주거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하철이 연장된다, 뭐 지하철이 여기 생긴다 라고 하는 얘기만 돌아도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보유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얘네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 뭐 취득세 중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종부세를 매겨서 뭐 보유세 말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더 매겨서 너 이 두 개 갖고 있는 거 빨리 팔어 너 그 손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가는 게 높게 나간다든지 그럼 이 대출 이자는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보유 비용이 얼마 드는지까지가 합쳐진 가격이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주택은 좀 얘기를 안 할게요.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 이걸 좀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되게 다들 많이 아시죠? 뭐 신축이 더 좋고 신축이 더 좋죠. 뭐 다 새 아파트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랑 더 가까운 게 좋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방어가 더 잘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염리동 마포자이 1차 아파트, 마포자이 1차 아파트 여기 지금 마포역에서 뒤쪽으로 염리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 마포 아크로 리버파크, 마포 아크로가 아니군요. 마포 리버파크, 여기 있죠. 이편한 세상. 자, 여기 마포역에서 1번 출구로 가면 돼지갈비 거리를 지나서 여기 다 걸어 다니는 거리거든요. 차 두 대, 왕복이 2차선이 있고, 바로 처음 나오는 아파트가 신축입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전세 가격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2018년, 2016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6억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6억에서 7억 왔다 갔다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6억 정도를 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점점 더 이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뭐가 제일 먼저 튀어올랐냐면 2015년, 2016년 이 입주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전세가가 전세를 다 소화를 하고 이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가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살아야 하는데 7억 정도까지는 전세를 내고 살기는 좀 어렵지만 거의 비슷한 입지에 9축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9축도 아니죠, 뭐 2003년이면. 근데 요 정도 구축은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옆에 있는 요 마포 리버파크보다 전세가가 한 2억 정도 싸. 2억 정도 싸면 괜찮네 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나 2억 정도 더 싼 데면 괜찮아 였는데 뭐 1억 5천 정도 더 싼 데면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내가 더 전세금을 쓸 수 있어. 아니면 뭐 그래 내가 한 8천만 원까지 내가 더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점점 더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보이시죠? 2012년부터 쭉 해서 16년, 17년, 18년 가면 갈수록 전세가가 오르게 됩니다. 동네 자체가 재개발이 되고 막 새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하면 동네 자체가 좋아지거든요. 동네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럼 절대적인 상단은 있겠죠. 이 마포 자이 아파트의 상단은 전세가 상단은 얘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쵸? 여기랑 더 가깝고 더 신축이고 여기에 전세가가 더 높을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의 전세가가 어디까지 상승이 됐는지를 보면 여기 보면 근데 여기도 10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요 상황에서 9억에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억을 넘는 전세가도 생겼었죠. 일시적으로 생겼지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언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뻔하죠. 지금 이거는 좀 밑에다 정답을 적어 놨으니까. 아파트 전세가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가가 낮은 상태로 적은 투자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냈을 때가 사실 투자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 리스크가 있죠.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많이들 간과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0.5에서 지금 5%까지 지금 막 올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신용대출 요게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전세가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옛날에는 2억까지는 더 내고 살았는데 그냥 나 그냥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살게 그냥 그러고 다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더 이상 그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 전세가 방어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반기부터 벌써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튀어 올라가는 건 아파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산 사람은 이때는 언제였죠? 이때는 리만 브러스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더니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2015년에 아파트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1억 원 정도의 돈을 내고 빚내서 집사라 많이 들어보셨죠? 빚내서 집사라 시절입니다. 이때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전세금이 올라서 매매가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재계약할 때 전세금을 올리면서 제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투자금으로 다른 집을 더 보러 갈 수가 있는 거죠. 빚내서 집사라 시절에는 취득세도 많이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보유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책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자해야 될 금액도 굉장히 적었고 투자의 회수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자를 하고 더 빨리 부를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려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남들이 다 막 집 못 사서 안달이고 뭐 계속해서 언제나 뭐 집값은 오른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었던 금리 인상 바로 직전 22년에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9억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야지만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왜냐하면 전세는 2년 전 가격으로 계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점에 지금 이 16억 뭐 이런 17억, 16억, 17억 이 정도에 산 사람의 전세는 아마 7억 정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10억이라는 큰 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음에도 지금 이 전세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전세금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매덕 수준의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 아프죠, 지금. 이런 사람들은. 돈은 돈대로 묶였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만큼 추가로 내 돈을 헐어서 이 사람들한테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혹은 뭐 다른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도 전세 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 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 건 전세는 현물가라 그랬잖아요. 이 선물이랑 현물이랑 가격이 뭐가 더 높아야 될까요? 미래 가치가 아무리 박살난다고 해도 현물가보다는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래 가치가 왜냐면 우리는 돈이 지금 계속해서 찍혀 나오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갖고 있을 때 미래 가치가 사실은 돈이 찍혀 나오는 만큼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현물과 그러니까 전세가와 선물, 미래의 가격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90% 정도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죠. 그리고 그 환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투심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도 막 올라서 이 현물가인 전세가가 꺾여버리니까 이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이 전세가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세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상승하는 걸 완화해 주려고 고정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하는 것을 유도하겠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도 상향해서 돈도 좀 더 많이 빌려주겠다. 고정금리로 빌려줄게. 그리고 세액공제도 많이 해줄게. 그리고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많이 해줄게. 그래서 니네들이 전월세를 살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앞으로 내더라도 뒤에서 돈을 좀 돌려줄게.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준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급격한 하락도 급격한 상승도 부담됩니다. 마일드한 상승이 정부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를 좀 파악을 하면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금이 회수가 쉽겠죠.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건 앞에 마포의 경우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가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전세가가 오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꿀팁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막 발령이 여기 나게 되면 전세를 어찌됐든 구해야 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서울이나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2호선 라인에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뭐 강남에 있고 강북에는 뭐 을지로에 있고 시청에 있고 그 좋은 빌딩들과 좋은 돈 많이 버는 여의도에 있고 여의도는 조금 2호선에서 떨어져 있긴 하죠.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 마곡에 있고 뭐 여기 새로 만들었죠 마곡은. 그래서 판교가 강남이랑 가깝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죠.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신분당선 라인이 굉장히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건 언제나 전세가를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에 대한 그래서 2호선 라인이 굉장히 다 좋은 라인인 거고 9호선 라인도 굉장히 좋은 라인인 거고 신분당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 월급을 많이 벌지만 아직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뭐 한 5년, 10년 정도 돈을 번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좀 적당한 크기에 적당히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살만한 뭐 이렇게 결혼해서 합가하는 경우에 세대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지역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전세를 그쪽에 가서 좀 비싸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가용한 작은 범위 안에서 좋은 학군에 뭐 살기 좋은 입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죠. 월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면 전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뭐 집주인 좋은 일 할 일 있어 월세를 왜 살아 하다가 전세 뭐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이거는 금리가 쌀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금리가 높아져서 이제 월 내가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돈도 이렇게 비싸지면 차라리 그냥 집주인이랑 좀 얘기해갖고 좀 깎아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월세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의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세가를 언제 높게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같은 단지 안에 매물이 없으면 내가 내놓는 어찌됐든지 간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뭐 한 800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라고 하면 꾸준하게 그 동네에 가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늘 생깁니다. 그럴 때 단지 안에 매물이 없다. 그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세를 내놓으면서 서로 서로 이제 전화가 전세를 내가 전세 내놓을게요라고 해놓으면 서로 서로 전화가 와서 지금 뭐 돈 들어갔나요?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뭐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과잉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곳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수요가 과잉됐을 때 그러면은 매물을 계약금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요거는 깔끔하게 고쳐놓는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같은 평형대의 다른 집보다 뭐 질적으로 향상시켜 놓으면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가 요즘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뭐 이렇게 전세 매물들이 막 넘쳐나요. 막 비어 있는 집들도 있고 뭐 이런 공급 과잉되는 경우가 뭐 지방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도 꽤 있는 경우도 있고 비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물들이 막 너무 넘쳐나는 경우에는 공급이 과잉됐을 때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지방에 이런 데 되게 많이 있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면 이제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그 가치가 현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으로 이상 높아지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충분히 못 받는 경우 이게 좀 어느 정도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전세가를 보면 6억이 굉장히 스티키하게 붙어 있거든요. 6억 원의 전세가에 올라가다가도 6억에서 되게 굉장히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 한도가 5억 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80%까지 LTV를 잡아주기 때문에 신용 보증 한도 5억 원에 맞춰서 자기 돈을 최소한으로 넣는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1억 원밖에 없는 사람도 풀 레버리지를 끼면 6억 원까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6억 원에서 한 번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습니다. 이거 6억 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카톡이 이렇게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어, 이 예, 지금 방금 멘붕이 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6억 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신규 물량이 많아지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그쪽에서 매물들이 거기 새로운 공급이 막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목돈으로 그 잔금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좀뭐 2년간 무조건 뭐 실거주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게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싸게 뭐 1억 정도 깎아서 그냥 전세 빨리 맞춰놓고 2년 뒤에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아래로 던지는 경우 이 전세 신축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이 점점 떨어지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 보유 비용이라고 돼 있는 이 빨간색 쳐놓은 요 보유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1.1%로 굉장히 저렴하게 합니다. 아니면은 법인으로 매입할 때는 12%의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공시지가 1억 원이면 1200만 원 내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사실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세금까지 고려를 하는 경우도 왜냐면 이 비용을 내고 이걸 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보유세도 여기 보면 종합부동산세나 뭐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자에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만 이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자에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사실은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세금 부분에 이 보유 비용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이게 왜냐면 지금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켰을 때 뭐 여기선 야의 몽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전 정권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전 정권에서는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취득세 지금 중과되는 거 완화시켜주고 이런 것 좀 풀어버리면 다시 사람들이 돈 들고 지금 집 사러 다닐 텐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현 정권 정부에서는 야 지금 이거 근데 지금 취득세 지금 중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지금 이게 글로벌 정세를 봐라 지금 이거 지금 금리 막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 막 무너지고 지금 아파트 가격 무너지면 지금 우리 다 같이 죽는데 뭐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요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보유 비용에 이 물꼬를 터져서 이제 이쪽에 좀 돈이 돌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작년 12월 말에 이제 계획을 냈죠. 그래서 뭐 장기 임대 뭐냐 뭐 민간 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임사를 등록을 해서 이제 종부세에서 이 주임사 등록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면제를 해주겠다. 보유하는데 이제 니들이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 뭐 양도세, 중과세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줄 테니까 거래를 많이 하세요. 뭐 취득세도 완화를 해줄게요. 뭐 LTV를 풀어주고 뭐 대출도 풀어줄게요. 지금 요즘 계속 대출 풀린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강남에는 15억짜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른 규제들이 중과돼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자체를 완전히 많이 없애버리고 법인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는 뭐 추가 과세를 배제해준다. 이게 뭐냐면 뭐 양도차익의 20%까지 매겨져 있었던 법인세를 이제 배제를 해주겠다. 원래 주택에 대한 매매하는 법인은 원래 2억 미만에서는 세금이 법인세가 10%고 2억이 맞을 겁니다. 2억 이상이면은 양도차익의 이 2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20%였는데 주택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냈을 때는 20%를 중과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매입 임대 주택으로 너희들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이런 중과세를 배제를 해주겠다. 10년간 대신에 주거 안정에 니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에 대한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보유 비용에 대한 걸 조절해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너무 급락하는 거나 너무 급등하는 거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례로 보는 전세 가격 형성이랑 월세 전환되는 것들. 이게 많이 나왔던 뉴스입니다. 작년 말에 많이 나왔던 뉴스들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발의가 되면서 뭐 이게 악법이네, 뭐 좋은 법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전세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이게 계속 전세가 엄청나게 폭등하겠는데 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그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보유 비용들 같은 경우에 생기는 거를 이제 월세로 이제 충당하는 뭐 오래전에 집을 사서 갖고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고 이 임대차 3법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2 플러스 2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적어도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더니 이제 어디서 싸움이 붙었냐면, 그러면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전세가 못 올리는데, 그럼 내가 뭐 들어가 살게요, 나와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몰래 다른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서 그 올린 만큼을 빨리 내가 회수해야지, 뭐 이런 나쁜 사례들도 생기고, 아니면은 4년 뒤에 이제 이 사람은 그 4년 동안 오른 전세가를 감당 못하면서 반드시 떠나가야 될 뭐 형국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악유가 되게 많았던 법입니다. 그리고 전월세는 이 한 번 다시 계약할 때 5%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뭐 그리고 전월세는 한 달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 세 개를 묶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발의가 전 정권에서 됐었죠. 자, 그러면 근데 한 번 들어가면 4년 동안 전세가가 동결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메커니즘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센 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리가 인상되는 게 여파가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입주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세대수, 여기 만 세대 가까운 헬리오시티가 쏟아졌을 때 요 근방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모든 전세가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세 완전 엄청나게 큰 대단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을 쏟아내는 이 입주 당시에 송파 잠실 뭐 이쪽 인근의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다 6억 원대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갔어요. 그래서 손바뀜이 된다는 건 이전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한 2년에서 4년 정도 이후에 세입자가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폭탄으로 쏟아진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이게 투자해야 될 물건을 보러 다닐 때 그 동네의 입주 물량을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을 왜 이렇게 다들 해야 되냐면,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기회가 있으면 받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 얘는 돈은 늦게 내고 권리는 빨리 취득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나눠서 늦게 냅니다. 대출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그리고 목돈을 내야 되는, 늦게 내야 되는 그 돈도 전세가로 조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입주를 내가 이걸 팔기 전에 무조건 2년만 살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언제나 유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전세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고가의 전세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기에 지금 청약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이제 입주까지 한 3, 4년 걸릴 테니까 그럼 또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3, 4년 전에 받아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차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나의 리스크 레인지를 정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청약은 받는 게 저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포 DH 아너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때 2016년도에 분양가 낮췄어요. 여기 지금 개포동에 개포주공아파트 재개발 한대죠. 재건축한대죠.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해갖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 DH 아나리스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지금 와서 보면 야 이거 진짜 해자로운 금액이잖아요. 강남권에 3억이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네, 그렇게 지금 평당 4천만 원이라고? 괜찮은데? 근데 중도금 대출 보증 안 서겠다. 뭐 니네들이 청약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왜 보증서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 3억 원 있으면 청약 가능하다. 2016년에 그랬습니다. 자, 청약 당시에 분양가가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3억 원을 넣고 청약을 받은 다음에, 왜냐면은 20%를 초기에 계약금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이 20%를 초기에 내고, 이제 9억 원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허그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냐 마냐, 뭐 이게 사실은 여기에 청약이 사람 인기가 중도금 대출을 회사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뭐 보증 내가 대출을 딴 데서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청약 인기 많을 거니까 우리가 보증 안 설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이제 이게 이때도 주변보다 더 쌌어요. 이때도 이제 왜냐하면 보통 분양가는 그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싸게 한 20% 30% 정도 싸게 청약이 들어가죠. 그렇게 돼서 17억의 청약을 받아서 중도금을 막 연체도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신용도 깎아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계속 지내고 있으면서 입주가 시작됐을 때 전세가 17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냈던 3억도 돌려받고 전세 사람들한테 전세를 주고 전세가 18억이 됐죠.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전세가 분양가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거는 내 신용도를 깎아먹으면서 뭐 좀 상스러운 말로 존버를 한 거죠. 버텼습니다. 버티고 나서 시세 차익은 내가 먹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시점에 내 돈이 처음에 들어가냐, 마지막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집은 그냥 남들 오른 만큼 그냥 오른 거예요. 근데 이 투자의 시점만 내가 먼저 명의로 내 걸 잡아놓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 시점은 뒤에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내 돈은 나중에 낸다. 후불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건 로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청약이 다들 이렇게 청약이 로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동네가 있을 겁니다. 다들 그런 각자 꿈의 동네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전부터 예전부터 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타워팰리스를 그렇게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타워팰리스 꼭 가서 살아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워팰리스 가서 살아볼 건데 그 저희 나이 또래의 분들의 그냥 타워팰리스가 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약간 로열티가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꼭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 번은 꼭 가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꼭 살고 싶은 동네가 각자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데를 이제 정해서 한번 정보도 좀 찾아보고 매매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물건은 진짜 있는지 뭐 허위 매물인지 부동산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전화해서 제 뭐 이거 매물 보고 연락드렸는데 제가 뭐 좀 이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뭐 물건 어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이 집주인이 왜 내놓은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내가 진짜 살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 살 것처럼 하면 이 사람도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거를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걔네들 어차피 제가 다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지가 설명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전혀 주눅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실제로 인장을 가셔서 집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가서 보고, 저 집 좀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안 보여주고 사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임장 다니기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불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집 안 보여줘요. 집 안 보여주고 그냥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지. 이렇게 해도 사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부동산에서도 지금 공인중개사분들도 지금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 공인중개사분들도 한 건이라도 거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이럴 때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미래 가치 판단은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이 복덕방 아줌마의 마케팅 포인트가 바로 그 동네의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뭐가 들어오고요. 뭐 여기에 뭐 이게 좋아지고요. 뭐 여기 있는 초등학교가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는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그 부동산 중개인 아줌마가 거의 제일 잘 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임장을 해서 정보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용적률과 건폐율이죠. 이건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판단할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제 네이버에서 캡처한 겁니다. 아파트 중 가장 미래가치가 높은 성향. 바로 여기 딱 미래가치 나오잖아요. 미래가치가 제일 높다. 사놓으면 돈 된다. 교육 환경 좋고요. 유해 환경 없고요. 애들 키우기 좋고. 양재천도 산책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기 주차장도 이제 증설할 거예요. 340대 정도 증설할 거예요. 이거
여기 막 그 강동 가는 것도 편하고 강서 가는 것도 편하고 막 분당 세곡 가는 것도 편하고 막 주변도 얼마나 좋은지 오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미래 가치가 얼만큼 더 좋을지는 와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알려드릴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부동산에 직접 가서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 와이프랑 이렇게 애들 데리고도 그냥 주말에 다니면서 그냥 들어가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매물 있어요? 막 이렇게, 나 지금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아파트 좀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상스럽게 얘기하자면 후가시를 좀 잡아도 뭐 알게 뭐 내가 뭐 좀 돈 많은 척 하면서 내가 뭐 여기 뭐 30억짜리인데요. 그래요? 그럼 뭐 지금 뭐 전세는 얼마나 해요?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럼 취득세 얼마 나오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 돈 있나 보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실제로 돈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정보를 알아보러 간 거고 어차피 나는 이걸 사는 연습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럼요. 부자로 빙의를 해가지고 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여기보다 저기 타워플레스가 낫지 않나? 뭐 거기는 얼마 해요? 거기도 해요? 막 이러면서 가서 이런 거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 해보면 어느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가서 쭈뼛쭈뼛 하면 쭈뼛쭈뼛 하는 순간 이제 쟤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바카스를 얻어먹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카스를 얻어먹고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굴에 철판 깔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월급 주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그 사람은 이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나요? 월급 주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나요? 월급 주는 사람이 눈치를 왜 봅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들한테 절대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비타오백 얻어먹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숫자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미래 가치가 어떤 게 더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건축을 가능할 때 이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되는 지에 따라서 아니면 재건축을 했을 때 얼만큼 내 돈이 덜 들어가는지 혹은 돈을 나한테 더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그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 얼마나 대지를 많이 갖고 있었냐면 지금 그 5층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여기 대지 면적 있잖아요. 요 대지 면적에 있는 거를 그 그해 아파트에 해당하는 게 5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것도 그냥 가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부동산 거다. 여기는 여기는 30평짜리가 그럼 대지가 몇 평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뭐 9.8평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땅을 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부시면 땡인데 땅은 그 쪼가리라도 땅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가치가 있는 그 땅입니다. 용적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요걸 부시고 다시 지으면 얘를 이만큼 더 올릴 수 있다. 아직 올릴 수 있는 층의 숫자가 많이 남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얘를 부시고 27층짜리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머리 위로 22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2명이 이거를 청약해서 그 돈을 내는 그 시행사에다가 내는 그 청약금 있잖아요. 그 입주할 때 내는 돈, 그 당첨이 되고 나서 내는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다시 부시고 짓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이제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조합을 통해서 이 조합원들에게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건물이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얘가 근데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높아야겠죠. 그럼 여기는 이 표만 보면 됩니다. 이거 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주거지역이 같은 경우에는 뭐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뭐 2종 아니면 3종이죠. 그러면 뭐 보통 용적률이 한 3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300%까지 지을 수 있는 놈인데 용적률이 100%다 라고 하면 얘는 지금 있는 거에 3배만큼은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3배만큼 더 올리면 내 머리 위에 지금 나 말고 두 가구가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내는 돈으로 내 거를 새로 부시고 다시 있는 돈을 내주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돌려주는 거죠.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허가돼 있는 용적률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서 준주거 지역이 좋을까요? 일반 주거 지역이 좋을까요? 준주거 지역이 좋죠. 용적률이 더 높으니까. 상업 지역이 좋을까요? 준주거 지역이 좋을까요? 상업 지역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양지역 사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일반 상업 지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일반 상업 지역들이 있는데 높은 빌딩들이 다 이렇게 질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대로변에 높은 빌딩이 많은 이유는 대로변에 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이 건물을 올려서 빌딩을 올리고 원룸 건물을 올리고, 원룸이라고 하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오피스텔 건물을 만들어서 막 올려버리죠. 그렇게 되면 대로변에 있는 상업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뭐 1500%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1300% 정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서도 제가 이 양재 여기 요 블럭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부동산 가면 알려줍니다. 요 땅이 지금은, 여기는 이종 지금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요 땅이 지금 상업 지역으로 바뀐대요. 이런 얘기를 동네 부동산 가면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네이버 지도에서 그냥 지적 편집도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무슨 말 한 거냐면, 자, 이거 원래 25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럼 지금 현재는 250% 미만으로 지어놨겠죠? 이게 일반 상업지역 1300%짜리로 바뀐대요. 지금 원래 5층, 뭐 7층까지밖에 못 짓는 놈인데, 지금 이거 용도 변경되면서, 그럼 이제 21층짜리로 지을 수 있게끔 땅의 가치가 높아진대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지금 추진 중인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될 거예요 아마,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정보는 알았으니까, 그럼 그걸 이제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알고 가서 들으면, 아, 그럼 여기가 땅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라고 하고 베팅을 할지 말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본 뒤에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써져 있는 이 표에서 써져 있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로동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운상가 있는 쪽도 아마 준공업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강북 을지로 쪽에. 이쪽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옛날 막 밀림 가게들 있고 그 막 공장들 막 철근 공장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공장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살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400%라고 무조건 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보면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 뭐 그런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형 공장 올라가고,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하면서 동네 분위기도 바뀌고 하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의 혜택은 보면서 동네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냐면, 가서 보는 거죠. 뭐 가서 보고 동네 어떤가, 뭐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이 공장 부지 여기 다 묶어갖고 재건축 뭐 재개발 한다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냐면 공인중개사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그 동네 하루 날 잡고 가면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 가서 하고 저기서 들은 얘기 여기 가서 하고 하면서,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서 여기 딱지를 살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모아서 집에 와서 이제 크로스 체크 해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자금 여력을 보고, 이렇게 발로 뛰지 않으면 사실 뭐 좋은 정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뭐 좀 더 궁금하다 싶으면 뭐 비타백 한 박스 사갖고 가고, 아, 사장님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서 이제 물어보고 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 중에 정말 돈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하는 거니까 발로 뛰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적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입니다. 대지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여기 건폐율이 50%다, 60%다 이런 건 뭐냐면,
건폐율이 60%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60제곱미터만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너무 빽빽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업지역 진짜 좋죠. 엄청 빽빽하게 지어도 돼요. 그리고 높이까지 지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역의 땅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건폐율이 60%다라고 하는 건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물을 얼만큼까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건폐율이 30%예요, 현재.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여기는 어디까지 올릴까요? 건폐율을. 60%까지 올리겠죠? 60%까지 올린다. 그러면 한 동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용적률은 내 머리 위에 몇 명이 더 생기는 건데,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 위에 이제 몇 명 더 생기고 내 옆동에 한 동이 더 생겨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나한테 이 공사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도 현재 기준으로 낮고 용적률도 현재 기준으로 낮은 이 두 개의 크라이테리어로 보면 엔지간하면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대지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땅을 차지하는 게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뭐 지금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산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이 낮은 땅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용도에서의 낮은 거 말고요. 이 실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낮은 그런 물건을 찾아서 매입을 하는 게 이제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때 나한테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놓은 것처럼 상한치가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 상한이 높고 건폐율 상한이 높은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로 지어진 아파트 내 머리 위에 몇 명 더 올라왔는가에 따라서 이 돈으로 시공비로 쓰기 때문에 뭐 시공비가 더 널널해야 이 사람들이 또 뭐 자재 같은 것도 더 고급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구조로 짤 수 있는 거고 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하면 부동산 개발하거나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다시 부시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시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지막에 내니까 짓고 나서 내잖아요. 아니면 중도금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 부도에 대한 리스크를 건설사랑 시행사가 지기 때문에 아마도 공급은 쪼그라들 겁니다. 새로 이제 지금 이제 재건축하겠다라고 얘기 나왔던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했던 데도 이제 쏙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비쌀 때 팔아야 되거든요. 이 딱 그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재건축이 끝났을 때 얘를 분양했을 때 비싼 값에 팔리려면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팔아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둔촌주공이 진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게 아마 우리 모두에게 되게 가장 친근한 컨텐츠라서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요거 퀴즈는 직구경 해보고 오신 분들 있으시면 인증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 명함을 받아서 뭐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면 네, 재밌죠. 아파트 얘기 너무 재밌어요. 아파트 보러 다니는 것만큼 아니 우리가 백화점 가서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만 구경해도 재밌는데 10억짜리, 20억짜리 보러 다니면은 진짜 정신 나갑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행복해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습관 들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시고 직구경을 하고 오시면 자, 그 하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잠깐만요. 이거를 끄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이걸 끊이 아닌데 녹화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